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팀 모들린의 물리학에 담긴 형이상학입니다. 이 책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서 특히 자연법칙의 정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죠. 아마 당신도 F는 ma 같은 공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대체 이 공식이 왜,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품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야말로 이 책이 정면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리 법칙들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뒤에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처럼요. 그렇죠. 일종의 거대한 실험 보고서 같은 느낌이랄까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수없이 보고 여기엔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하고 발견해낸 것처럼요. 그러니까 법칙은 현상에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책은 그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쩌면 자연법칙은 현상에 대한 요약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거죠. 원인이요? 네, 사건들이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칙이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니. 그럼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기존의 관점, 그러니까 법칙을 현상의 패턴으로 보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책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은 철학자 데이비드 루이스가 체계화한 흉적 수반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아이디어는 비교적 명쾌합니다. 잠깐만요. 흉적 수반이라. 이름부터가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니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시오 하는 느낌인데요. 쉽게 좀 풀어주시죠. 하하, 그렇죠. 이건 세상을 국소적 사실들의 거대한 모자이크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주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시공간의 각 지점에 놓인 아주 작은 물리적 사실들. 예를 들어 이 지점엔 전자가 있다, 저 지점엔 쿼크가 있다 같은 점들과 그 점들 사이의 거리 같은 관계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그 무수한 점들이 찍혀있는 거대한 캔버스 같은 거죠. 그럼 그 관점대로라면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 거대한 점묘화를 보고 여긴 파란 점들이 모여있고 저쪽엔 빨간 점들이 흩어져 있네 라고 말하는 일종의 감상평 같은 거라는 건가요? 정확히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비유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흉적 관점은 우주라는 거대한 시뮬레이션이 모두 끝난 뒤에 그 방대한 로그 파일을 전부 분석해서 여긴 이런 패턴이 있었네 하고 규칙을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F=ma 같은 법칙은 그 로그 파일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하나의 공식, 즉 최고의 요약본이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자체를 움직이는 어떤 코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을 보고 정리한 설명서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법칙은 모자이크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경제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세계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법칙 같은 걸 가정할 필요 없이 오직 관찰된 사실들의 집합만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니까요. 그런데 흉적 관점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과학은 결국 관찰 가능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의 패턴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과학적인 태도 아닐까요? 관찰되지도 않는 무언가가 현상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건 조금 비과학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적이 저자가 파고드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자는 법칙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단순하게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물리적 가능성, 그리고 만약 이러했다면 저러했을 것이다와 같은 반사실적 조건문, 그리고 과학의 최종 목표인 설명이라는 다른 개념들과 아주 깊고 단단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보죠.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물질 밀도가 임계점보다 높으면 우주는 언젠가 다시 수축해서 종말을 맞는 닫힌 우주가 되고 밀도가 낮으면 영원히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우주의 정확한 밀도를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열린 우주와 닫힌 우주 모두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법칙은 실제로 일어난 일, 즉 우리 우주의 역사만을 요약하는 게 아니군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흉적 관점처럼 법칙을 단지 실제 일어난 일들의 모자이크에 대한 요약으로만 본다면 이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책에 소개된 아주 기발한 사고 실험이 등장합니다. 반프라센이 제안한 건데요. 뉴턴 역학이 지배하는 가상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아주 기묘한 우연으로 존재하는 모든 금으로 된 물체는 완벽한 구형이고요. 모든 철로 된 물체는 완벽한 정육면체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죠. 금은 무조건 동그랗고 철은 무조건 네모나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모든 금은 구형이다라는 이 명제는 과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관찰한 과학자가 내린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으니까요. 아니요. 그건 법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엄청난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지는데요. 당신의 직관이 정확히 저자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왜 그게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글쎄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진짜 법칙은 뉴턴 역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뉴턴 역학 어디에도 금은 정육면체 모양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으니까요. 누군가 금을 녹여서 정육면체 틀에 부으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모든 금은 구형이다라는 규칙은 이 세계의 사실을 완벽하게 기술하지만 우리는 그걸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법칙인 뉴턴 역학이 금으로 된 정육면체의 존재를 가능하다고 허용하기 때문이죠. 이 세계에서 모든 금이 구형인 것은 어떤 법칙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주가 시작될 때의 초기 조건이 우연히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일 뿐입니다. 아, 이제 흉적 관점의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흉적 관점에서는 관찰된 사실들의 패턴이 전부니까 모든 금은 구형이다라는 명제도 이 세계를 기술하는 아주 훌륭하고 단순한 법칙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우리의 직관은 그게 진짜 법칙과 우연한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칙을 단지 패턴의 요약으로만 보려는 흉적 관점과 법칙과 가능성, 설명을 연결하려는 우리의 깊은 직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 실험은 흉적 관점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죠. 듣다 보니 정말 혼란스러워지네요. 법칙이 그냥 패턴 요약이 아니라면 그래서 모든 금은 구형이다 같은 우연한 규칙을 법칙에서 걸러낼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칙 그 자체의 정체는 그럼 뭔가요? 허공에 떠 있는 유령 같은 건가요? 여기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 궁금해지네요. 바로 거기서 저자가 이 책의 핵심 주장, 즉 겸손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칙을 세상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저자는 정반대로 말하는 거죠. 법칙이 원인이라고요. 원인? 네. 법칙은 공간이나 시간처럼 그냥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 혹은 운영체제로서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로 더 이상 쪼개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실체라는 뜻에서 존재론적으로 원초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사건들로부터 법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원초적인 법칙이 세상의 사건들을 지배하고 또 생성해낸다는 주장입니다. 와,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법칙이 그냥 있다고 선언해버리면 이건 거의 신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 말고 그 너머에 세상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과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법칙을 현상의 요약으로 다루지 않거든요. 게임의 규칙이 플레이어들의 행동을 제약하듯이 법칙은 자연이 존중해야만 하는 능동적인 제약 조건으로 다루죠. 게임의 규칙이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체스에서 나이트는 L자로 움직여야 한다는 규칙은
지금까지 모든 나이트가 L자로 움직였다는 사실의 요약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트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또 제약하는 근본 원인이니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수많은 법칙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법칙, 즉 세상이 다음 순간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법칙을 따로 근본적인 시간진화 법칙, 줄여서 FLOT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체스 게임의 행마법과 같아요. 각 말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죠.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처럼 현재 상태가 주어지면 다음 상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법칙이 바로 우주의 엔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력 법칙이나 전자기력 법칙 같은 것들을 뭔가요? 그것들은 이 근본 엔진, 즉 FLOT와 결합하여 작동하는 보조 원리들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를 알려줘서 엔진이 다음 상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법칙을 이렇게 세상의 근본적인 운영체제로 받아들이면 아까 말했던 흉적 관점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가요? 네, 아주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먼저 물리적 가능성의 문제부터 보죠. 이 관점에서 어떤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운영체제, 즉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칙이 허용하는 시나리오들이 곧 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들이죠. 아까의 금 구체 세계로 돌아가 보면 뉴턴 역학이라는 운영체제는 분명 금으로 된 정육면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막지 않겠군요. 따라서 금 정육면체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모든 금은 구형이다는 우연한 결과일 뿐 운영체제 코드의 일부, 즉 법칙이 될 수 없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연적 규칙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 던지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상상해 봅시다. 앞면이 나올 확률 50%, 뒷면 50%인 공정한 확률 법칙이 이 세계의 운영체제 코드라고 해보죠. 그런데 아주 기적 같은 우연이 겹쳐서 이 우주에서 일어난 100만 번의 동전 던지기가 모두 앞면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동전이 100만 번, 억만 번 던져졌는데 전부 앞면만 나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도 그 우주의 근본 법칙은 여전히 50대 50 확률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보기엔 완벽한 사기극인데 우주의 법칙은 난 내 할 일 했다고 말하는 셈이네요. 정말 기묘합니다. 바로 그 기묘한 지점이 중요합니다. 흉적 관점에서는 이 모든 동전은 앞면이라는 패턴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결정론적인 법칙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는 명제 중 하나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자의 관점에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든 동전은 앞면은 그저 우연의 결과일 뿐 법칙은 아니죠. 실제 법칙, 즉 운영체제 코드는 여전히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규칙 아래서 우연히 발생한 결과일 뿐입니다. 와, 정말 명쾌하네요. 흉적 관점의 모호함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칙이 우리가 관찰하는 사건들의 패턴 너머에 있는 독립적인 실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본 현상만 가지고 진짜 법칙을 알아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법칙에 대해 결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일종의 인식론적 겸손함 혹은 회의주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방금 말한 모든 동전이 앞면만 나오는 세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동전 던지기는 반드시 앞면이 나온다는 결정론적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와 완벽하게 똑같아 보입니다. 당신이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이 동일하죠. 그렇죠. 결과만 보면 두 세계를 구분할 방법이 없겠네요. 하지만 두 세계를 지배하는 실제 법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결정론적 법칙, 다른 하나는 우연히 결정론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인 확률론적 법칙이죠. 법칙이 관찰되는 패턴과 분리된 실체이기 때문에 관찰만으로는 이 두 가능성을 영원히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모든 동전이 앞면만 나오는 확률론적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법칙이 결정론적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그걸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단순한 쪽을 법칙으로 추론할 뿐 절대적인 증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겸손한 제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함의 대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 법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정말 깊은 곳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법칙을 세상의 현상을 정리한 요약본으로 보던 관점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법칙을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운영체제로 보는 관점까지 살펴보았네요. 이 책은 복잡한 개념을 더 단순한 요소로 쪼개야 직성이 풀리는 철학의 오랜 습관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대신 과학자들이 실제로 법칙을 다루는 방식, 즉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로서의 법칙을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근본적인 실체라면 이는 우주가 그저 존재하는 물질들의 총합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따라야만 하는 일종의 규칙책을 내장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규칙책이 실제를 구성하는 물질들로 환원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탐구하게 될 양자역학의 기묘함과 물리적 실제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논의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팀 모들린의 책 물리학의 형이상학을 살펴봤었죠. 자연 법칙을 다른 무언가로 환원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주장인데 오늘은 그 주장에 대한 아마 가장 강력한 반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철학자 데위드 루이스가 옹호했던 거대한 그림, 바로 흉적 귀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 흉적 귀결이라는 개념을 이 책에서는 한 문장으로 아주 강렬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방대한 지옥적 사실들의 모자이크에 불과하다. 모자이크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공간의 각 지점에 놓여 있는 아주 국소적인 속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지점엔 어떤 장이 있고 저 지점엔 어떤 입자가 있다. 이런 사실들의 총합이 그냥 세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법칙이나 인과관계, 가능성 같은 것들은요. 사실 이 거대한 모자이크에 나타나는 어떤 패턴이나 규칙성을 우리가 그냥 요약해서 부르는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주 대담한 주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작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점묘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가까이서 보면 그냥 개별적인 색점들만 존재할 뿐이고 법칙이나 원인 같은 건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그림을 보고 여기 이런 경향성이 있네 하고 파악하는 패턴일 뿐이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 흉적 귀결이 정확히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듯이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발견 앞에서 이 아름답고 단순한 그림이 과연 버틸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흉적 귀결이라는 큰 그림은 두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이 책에서는 그걸 이제 두 가지 교리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분리 가능성, separability입니다. 분리 가능성? 이건 세상의 완전한 물리적 상태라는 게 결국 시공간의 각 지점 혹은 그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대상들의 고유한 내재적인 물리적 상태와 그 지점들 사이의 시공간적 관계에 의해 전부 결정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레고 비유가 바로 떠오르네요. 네네. 거대한 레고성의 전체 모습은 결국 각각의 레고 블록이 가진 고유한 모양이나 색깔, 그리고 그 블록들이 정확히 어디에 꽂혀 있는지 딱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완벽하게 결정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 블록들 말고 성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건축 정신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그 건축 규칙에 해당하는 자연 법칙조차도 흉적 관점에서는 결국 그 완성된 성의 블록들이 어떤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요. 아하.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상태주의, 피지컬 스테이티즘이라는 건데요. 물리적 상태주의? 이건 좀 더 포괄적인 주장인데 가능성이나 필연성 같은 양상적 사실이나 법칙적 사실을 포함해서 한 세계에 대한 모든 사실은 그 세계의 총체적인 물리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건 만약 두 개의 우주가 있는데 그 두 우주의 모든 시공간 지점에 놓인 물리적 속성들의 모자이크가 원자 하나까지 완벽하게 똑같다면 네, 똑같다면 그렇다면 그 두 우주는
자연 법칙이나 인과관계 같은 다른 모든 면에서도 반드시 똑같아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물리적 사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두 기둥 그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기둥인 분리 가능성이 현대 물리학의 심장부, 바로 양자역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 드디어 양자역학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양자역학이 세상을 분리 가능한 지역적 사실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는지 이걸 먼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양자역학이 도대체 어떻게 이 지역적 사실들의 모자이크라는 그림을 흔드는 건가요? 이 모든 기묘함이 얽힘, 인탱글먼트라는 현상 때문에 시작되는데요. 얽힘. 네,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단일 입자의 경우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전자에는 스핀이라는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특정 방향, 예를 들어 Z쪽 방향으로 측정을 하면요. 결과는 항상 업 아니면 다운, 둘 중 하나로만 나와요. 네, 그건 익숙하죠. 동전의 앞면 아니면 뒷면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양자역학에는 중첩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원리에 따르면 측정하기 전의 전자는 Z축 스핀 업 상태인 동시에 이와 수직인 X축 방향에 대해서는 X축 스핀 업과 X축 스핀 다운 상태가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그런 중첩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Z축 스핀이 업으로 확정된 전자에게 너 X축 스핀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측정을 하면 절반의 확률로 업, 절반의 확률로 다운이 나오는 거죠. 아, 한쪽이 정해지면 다른 쪽은 불확실해지는. 맞습니다. 한 방향의 값이 정해지면 다른 방향의 값은 불확실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한 단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자 하나만 봐도 이미 고전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머네요. 자, 그럼 이제 입자 두 개로 넘어가 보죠. 휴메 모자이크 그림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딘가요? 이제 두 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첫 번째 전자는 Z축 스핀업이고 두 번째 전자는 Z축 스핀 다운인 상태가 있다면 이건 아주 깔끔한 상태예요. 네, 각자 자기 상태가 명확하네요. 그렇죠. 각 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명확한 상태를 갖고 있죠. 물리학에서는 이걸 굽상태, 프로덕트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곱상태야말로 흉적 세계관이 정말 사랑하는 그림이에요. 모든 게 명확하거든요. 1번 입자의 상태, 여기 있습니다. 2번 입자의 상태, 저기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상태는 그냥 그 둘을 그리고 연결하면 끝이에요. 더 필요한 정보가 전혀 없죠. 각 레고 블럭이 나는 파란색 네모 블럭, 나는 빨간색 길쭉한 블럭 하고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확한 상황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첩 원리에 따라서 두 입자가 개별적으로는 어떤 명확한 스핀 상태도 갖지 않으면서 둘 사이의 관계만은 아주 명확하게 확정된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관계만 확정된다고요? 네, 이걸 바로 얽힘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솔직히 그건 그냥 말장난처럼 들리는데요. 각 부분의 상태는 애매모호한데 그걸 합친 전체의 관계는 명확하다니요.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가장 유명한 얽힌 상태 중 하나인 단일항 상태를 예로 들어보죠. 단일항 상태? 이 상태에 있는 두 전자는 서로 아무리 멀리, 우주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Z축 스핀을 측정해서 업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쪽은 측정하지 않아도 반드시 다운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반대로 한쪽에서 다운이 나오면 다른 쪽은 반드시 업이죠. 둘의 관계가 완벽하게 반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결국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몰랐을 뿐이지 처음부터 장갑 한 짝씩 들어있던 거랑 뭐가 다른가로. 한쪽 상자를 열어서 왼쪽 장갑을 확인하면 다른 쪽 상자인 당연히 오른쪽 장갑이 있는 거잖아요.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간단한 가능성을 생각 안 해봤을 리는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아인슈타인도 평생을 걸고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정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수많은 실험 결과는 양자역학이 옳다고 말해요. 그 장갑 비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른 거죠? 왜냐하면 만약 입자가 장갑처럼 몰래 나는 Z축으로는 업, X축으로는 다운이야 같은 모든 방향에 대한 답을 미리 숨겨두고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통계가 달라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단일항 상태에 있는 입자 하나만 떼어내서 어떤 방향으로 스핀을 측정하든 그 결과는 항상 50% 확률로 업, 50% 확률로 다운이 나와요.
Z축이든 X축이든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비스듬한 방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50대 50이라고요? 네, 무조건입니다. 마치 그 입자가 어떤 질문을 하든 나는 그냥 동전을 던져서 답하겠다고 작정한 것처럼요. 이것은 미리 정해진 답이 있다는 생각과는 통계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는 아주 기묘한 현상입니다. 단일 입자의 순수 상태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100% 확실하게 나오는 측정 방향, 예를 들어 Z축 스핀업 상태에서 Z축을 측정하는 경우 같은 게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얽힌 입자는 어떤 방향으로 측정해도 100%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축이 아예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데요? 저는 항상 세상을 이해하려면 가장 작은 부품을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원자를 이해하면 분자가 보이고, 분자를 알면 생명이 보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부품들을 따로따로 완벽하게 알아도 전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을 포착하셨어요. 두 입자로 이루어진 전체 시스템은 단일항 상태라는 명확한 순수 상태이지만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입자는 개별적으로 어떤 명확한 순수 스핀 상태에도 있지 않다는 것. 와... 그러니까 두 입자에 대한 전체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아무리 찢어서 나눠봐도 각 입자에 대한 개별 설명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설명서가 찢어지지가 않는군요. 네, 전체에 대한 정보가 부분에 대한 정보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비분리 가능성이고 흉정 모자이크 그림에 대한 첫 번째 균열입니다.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라는 말이 단순한 철학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차원에서 사실이라는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리 가능성의 실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논증을 제시합니다. 더 있나요? 네, 단일한 상태와 아주 유사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삼중항 상태, 트리플리 스테이트라는 또 다른 얽힘 상태가 있거든요. 놀라운 점은 이 두 가지 다른 전체 상태, 즉 단일항과 삼중항을 구성하는 개별 입자들은 국소적인 측정만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단일항 상태에서 온 전자 하나와 삼중항 상태에서 온 전자 하나를 제 양손에 하나씩 쥐어준다고 해도 제가 각각의 전자에 무슨 짓을 하든 둘을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네, 둘 다 어떤 방향으로 측정해도 50대 50 결과만 나온다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분리 가능성이 옳다면, 즉 전체 상태가 국소적인 부분들의 상태와 그들의 시공간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두 시스템은 완전히 동일해야만 해요. 그렇죠. 부품이 똑같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각 시스템을 이루는 국소적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히 동일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두 시스템의 차이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그 차이는 두 입자에 대한 전역적 측정, 그러니까 두 입자를 동시에 측정해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동시에요? 네, 예를 들어 두 입자의 X축 스핀을 동시에 측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단일항 상태에 있는 두 입자의 X축 스핀 결과는 항상 반대로 나와요. 한쪽이 업이면 다른 쪽은 다운, 한쪽이 다운이면 다른 쪽은 업이죠. Z축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완벽한 반대 상관관계를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삼중항 상태에 있는 두 입자의 X축 스핀을 동시에 측정하면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요? 네, 둘 다 업이거나 둘 다 다운이죠. 잠시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두 시스템의 부품들은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똑같은데 그 부품들을 모아놓은 전체는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똑같은 레고 블록 더미 두 개가 있는데 한 더미로는 오리배만 만들 수 있고 다른 더미로는 우주선만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네요. 블록 자체에는 오리배나 우주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국소적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했던 두 시스템이 전역적인 관계를 살펴보니 완전히 다른, 심지어 정반대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와, 이는 두 시스템의 전역적 상태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각 부분을 이루는 국소적 상태는 동일하죠.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역적 상태는 국소적 부분들의 상태와 그들의 시공간적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 즉 전체 상태는 부분들의 국소적 상태에 귀결되지 않는다. 네, 흉적 귀결의 첫 번째 기둥인 분리 가능성은 현대 물리학의 발견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책에서 제시한 논증을 따라와 보니
분리 가능성이라는 첫 번째 기둥은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 앞에서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군요. 네, 그렇죠. 세상은 독립적인 레고 블록들의 집합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가 부분들을 규정하는 훨씬 더 유기적인 구조라는 거네요. 하지만 흉적 귀결에는 기둥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리적 상태주의는 어떤가요? 모든 것은 물리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 주장 말이에요. 세상에 얽혀있던 아니든 좋아, 세상의 물리적 상태가 이 기묘하게 얽힌 전체라고 인정하자. 그래도 그 전체 물리적 상태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 법칙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흉적 관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겠죠. 분리 가능성은 포기하더라도 물리적 상태주의는 지키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 관점 역시 과학, 특히 물리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물리학자들이 자연 법칙을 다루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일어난 모든 사건, 즉 우주의 전체 물리적 상태를 쫙 펼쳐놓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 요약하는 역사학자처럼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죠? 그렇죠. 물리학자들은 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초기 상태로부터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를 계산하고 예측합니다. 즉, 법칙은 이미 벌어진 사건들의 요약이 아니라 사건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엔진이나 규칙처럼 취급돼요. 법칙이 물리적 상태를 지배하고 생성하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라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흉적 관점에서 법칙은 영화가 다 끝난 뒤에 평론가가 쓴 줄거리 요약 같은 거군요. 네네. 주인공은 이런 일을 겪었고 저런 패턴을 보였다고요. 하지만 이 책의 관점은 법칙이란 애초에 그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의 시나리오나 연출 계획에 더 가깝다는 거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시나리오는 영화 속 장면들의 패턴이 아니라 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죠. 이처럼 법칙이 물리적 상태에 나타나는 패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를 지배하는 더 근본적인 실제인지의 문제는 흉적 귀결의 두 번째 기둥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들어보니 양자역학은 세상이 그저 지역적 사실들의 모자이크라는 흉적 관념에 대해 정말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하는군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하고 우아했던 그 모자이크 그림은 양자역학의 발견 앞에서 그 설득력을 많이 잃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이 분리 가능한 부분들의 합이 아니고 법칙이 그저 패턴의 요약이 아니라면 대체 자연법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수학적인 명령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주 그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성질일까요? 흉적 관점을 벗어난 세상에서 법칙의 지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이 책과 함께 떠나는 다음 여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보통은 우리 언어가 묘사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갛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사과라는 주체가 있고 또 그 주체가 가진 속성인 빨갛다가 있는 거니까 세상도 그냥 사물과 속성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맞아요. 철학계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속성을 보편자라고 부르죠. 내 보편자, 빨간 우체통, 빨간 스포츠카, 붉은 노을 같은 게 전부 불금이라는 하나의 보편자를 나눠 가진다는 생각. 이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서양 형이상학의 거의 기본 뼈대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다룰 팀 모들린의 물리학 내의 형이상학이라는 책은 현대 물리학이 어쩌면 이 오래던 그림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진짜 구조는 우리 언어의 주어 수로 구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훨씬 더 기묘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이 책의 3장이 특히 게이지 이론이라는 물리학 분야가 그 보편자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단순히 사물과 속성의 관계를 좀 다르게 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군요. 네, 그걸 넘어서요. 같다와 다르다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직관마저 의심하게 만드니까요. 오늘은 파이버 번들이라는 조금은 낯선 수학적 개념을 길잡이 삼아서 물리학이 어떻게 철학의 오랭 질문에 정말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통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무너뜨릴 그 오래된 그림부터 확실히 세워두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빨간색 물건들처럼 개별적인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공통점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보편자 이론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철학자 콰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변수의 값이 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이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대상,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의 존재는 인정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어떤 한계죠? 이 관점은 문장의 주어, 즉 사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걸 설명하는 수어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빨간 집과 붉은 노을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빨갛다는 똑같은 단어로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 둘 사이에 정말로 뭔가 객관적인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름만 같다고 하기엔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분명 뭔가 공통된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 데이비드 루이스가 속성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두 종류요? 네. 하나는 풍부한 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희소한 속성이에요. 풍부한 속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집합을 전부 포함해요. 예를 들면 에펠탑보다 가볍거나 혹은 푸른색인 모든 것들의 집합 같은 것도 하나의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좀 말장난 같기도 하네요.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보긴 어렵겠는데요. 맞아요. 반면에 희소한 속성은 정말로 자연의 이음새를 따라 세계를 조각하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들을 말해요. 아, 질량이나 전하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요. 이런 희소한 속성들이 바로 객관적인 유사성의 진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희소한 속성의 정체가 뭐냐? 이걸 두고 크게 세 가지 이론이 경쟁해 왔어요. 세 가지 이론이요?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보편자 이론, 시공간을 초월한 불금이라는 추상적인 실체가 있고 개별 사물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생각이고요. 둘째는 트로프 이론인데 이건 보편적인 불금은 없고 이 사과의 불금, 저 자동차의 불금처럼 개별적인 속성들만 존재하고 그것들이 서로 유사할 뿐이라는 이론이죠. 아, 각각의 불금이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그냥 어떤 집합들은 다른 집합들보다 근본적으로 더 자연스럽다고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고요. 어떤 이론을 택하든 핵심은 똑같네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물들 사이에 객관적인 공통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 그림을 허물어뜨리겠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견고해 보이는 그림에 어떻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 거대한 그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책에서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개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두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A와 B라는 두 점이 있다면 그 둘 사이에는 거리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책은 질문을 던져요. 거리라는 개념이 정말 그렇게 근본적인 걸까? 근본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오히려 경로의 길이가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로의 길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사실 그 두 점을 잇는 무수히 많은 길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의 길이로 정의되는 값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요? 어차피 결과는 같은 값일 텐데요. 형이상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만약 거리가 경로의 길이로 정의된다면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야 할까요? 두 지점을 잇는 경로가 먼저 존재해야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두 지점만 덜렁 있는 우주에서는 거리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 두 점을 잇는 연속적인 경로, 즉 그 사이의 모든 점들이 함께 존재해야만 비로소 가장 짧은 경로를 따질 수 있고 거리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따라서 거리는 단순히 두 대상에만 의존하는 순수한 이항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 전체 구조에 의존하는 훨씬 복잡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인 셈이죠. 와, 그러네요. 그냥 두 점만 있으면 당연히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를 채우는 무한한 점들이 있어야만 거리가 정의된다니
이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뭐랄까 작은 경고등처럼 느껴지네요. 그럼 이게 더 근본적인 속성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거리에서 발견된 이 작은 균열은 이제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을 다룰 때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비유를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가 아주 거대한 공의 표면에 사는 2차원 존재라고 상상해 보세요. 네, 공표면에 사는 개미 같은 거요. 네, 북극에 서서 화살을 어떤 방향으로 겨누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적도에 있는 친구도 화살을 하나 들고 있고요. 이때 내 화살과 친구의 화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평평한 종이 위라면 그냥 자를 대고 평행한지 보면 되니까 간단할 텐데 공표면처럼 휘어진 공간에서는 얘기가 다르겠네요. 같은 방향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한데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평평한 공간에서는 어디서든 북쪽이라는 절대적인 방향이 있지만 구면 위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어요. 평행이동이요? 북극에 있는 내 화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경로를 따라 스르륵 옮겨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옮겨서 도착한 지점에서 친구 화살이랑 비교해보면 되겠군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내가 어떤 경로를 따라 화살을 옮기느냐에 따라 적도에 도착했을 때 화살의 최종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 런던을 지나는 경로를 따라 쭉 내려갔을 때와 뉴욕을 지나는 경로를 따라 쭉 내려갔을 때 적도에 도착한 화살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저는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화살 방향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똑바로 걸어왔는데 어떤 길로 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북극의 내 화살과 적도의 친구 화살이 같은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같다 또는 다르다라는 절대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 비교했는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방향이 같은가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와,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의 방향 사이에는 경로와 무관한 객관적인 같음이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는 언제나 경로에 의존적이에요. 이건 정말 직관에 어긋나네요. 같음이라는 게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다니. 근데 이 방향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가 갑자기 물질의 근본 속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재미있는 수학 퍼즐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이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의 세계를 기술하는 방식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이에요. 쿼크요? 네, 쿼크는 색전하라는 고연 속성을 가지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이 색전하의 상태가 바로 구면 위의 화살 방향처럼 작동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걸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가 바로 파이버 번들입니다. 파이버 번들이요?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아까 그 거대한 공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파이버 번들의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밑 공간이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사는 시공간 전체, 즉 공의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시공간 전체. 둘째, 파이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공간의 각각의 점 위에 붙어 있는 그 지점에서 가능한 모든 상태들의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공 비유에서는 공 표면의 모든 점들마다 그 점에서의 모든 가능한 화살 방향들을 모아놓은 작은 방향판이 하나씩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북극점의 방향판과 적도점의 방향판은 서로 다른 별개의 방향판인 거죠. 아,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점 위에 쿼크의 색상 견본집이 하나 있고 뉴욕이라는 지점 위에도 완전히 별개의 색상 견본집이 또 하나 있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 개인적인 색상 견본집, 이 바로 파이버예요.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접속이 남았어요. 이건 이웃한 점들의 독립적인 파이버들, 즉 이웃한 견본집들을 서로 연결하고 번역해주는 규칙이에요. 서울의 빨강이 바로 옆 지점인 수원의 견본집에서는 어떤 색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번역 규칙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고면 위에서 화살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옮기는 평행 이동 규칙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설마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두 쿼크가 같은 색을 가졌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사실 자체가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이 쿼크는 붉은색이고 뉴욕에 있는 저 쿼크도 붉은색이다 라고 말하려면 두 쿼크의 색 상태를 비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파이버 번들 구조에서는 서울의 견본집과 뉴욕의 견본집을 비교하는 이 과정이 항상 두 지점을 잇는 시공간상의 경로,
즉 어떤 번역 규칙의 연속을 따를지에 의존하게 돼요. 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로로 비교했을 때와 배를 타고 가는 경로로 비교했을 때 두 쿼크가 같은 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불금이라는 속성은 여러 쿼크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보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같다고 말할 객관적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그림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인데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구현된 보편적 속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리학은 그 빈자리를 대체할 훨씬 기묘하지만 정교한 새로운 존재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사물과 그것들의 보편적 속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대체 이 새로운 그림 속에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가요? 이 파이버 번들이라는 개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가 바로 이 파이버 번들 위에 접속 그 자체예요. 네. 전자기장이요? 접속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전자기장이 공간에 퍼져 있는 어떤 힘이나 물질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래된 그림이죠. 하지만 새로운 그림에서 전자기장은 시공간이라는 밑공간 위에 존재하는 별도의 실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공간의 한 점과 바로 옆점의 내부 상태, 즉 파이버를 어떻게 비교하고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 그 자체가 바로 전자기장이라는 거예요. 규칙이요? 네, 이건 실체도 아니고 보편자도 아니고 트로프도 아닌 기존의 철학적 범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론적 범주예요. 실제의 구조는 우리가 써왔던 낡은 철학적 도구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거죠. 와, 전자기장이 공간 속의 무엇이 아니라 공간의 지점들을 연결하는 문법 같은 거라니 이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조는 위상수학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위상수학적으로요? 예를 들어 원 모양의 시공간 위에 파이버 번들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형태는 그냥 원기둥 모양이겠죠. 하지만 띠를 한 번 꼬아서 붙인 묘비우스의 띠처럼 꼬인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 묘비우스의 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위상학적 차이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원기둥 구조에서는 전체를 관통하는 0이 아닌 연속적인 화살표들을 그릴 수 있지만 묘비우스의 띠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어떤 연속적인 화살표를 그리든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0이 되어야만 하죠. 이것이 물리법칙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새로운 관점이 형이상학의 다른 논의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까 데이비드 루이스의 철학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런 그림과 완전히 충돌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데이비드 루이스의 형이상학에는 제조합 원리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쉽게 말해 현실 세계의 조각들을 레고 블럭처럼 떼어내서 마음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가능한 모든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파이버 번들 관점에서 보면 이 원리는 완전히 무너져요. 왜 그런가요? 애초에 한 시공간의 상태를 다른 지역의 상태와 비교해서 같다고 말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복사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겠어요? 아, 서울의 쿼크 상태를 복사해서 뉴욕에 붙여넣기 한다는 말 자체가 의미를 잃는 거예요. 어떤 경로로 복사할 건데요.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어떤 게 진짜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복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군요. 네, 한 시공간 영역의 상태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 문장의 구조처럼 주어와 수어로 이루어져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물리학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인 것 같네요. 근본적인 실제는 사물들의 속성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파이버 번들이라고 불리는 이 복잡하고 모든 지점에 서로의 비교 규칙을 통해 얽혀 있는 구조 그 자체라는 거고요. 맞아요.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형이상학의 과제가 더 이상 안락의자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고안해낸 개념들을 세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과학이론, 즉 물리학이 실제의 구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이야기가 아무리 우리 직관에 어긋나고 낯설게 들릴지라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보편적 속성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우리 언어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음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어떤 근본적인 개념들이 실은 우리 언어나 사고방식의 투영에 불과하고 미래의 과학이 결국 그것들은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밝혀주게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이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성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도구가 있죠. 바로 시간과 원인입니다. 네. 시간은 앞으로 흐르고 또 어떤 일은 다른 일 때문에 일어난다. 뭐 이렇게 믿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요. 네. 너무 당연해서 사실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팀 모들린의 책 물리학의 숨은 형이상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온 이 상식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지적인 탐험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거대한 질문이 바로 시간은 정말 흐르는가입니다. 사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우리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요. 수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정말 그럴까? 하고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의문들, 이걸 하나하나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 저자가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반론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질문이더라고요. 시간이 흐른다면 얼마나 빨리 흐르죠? 네. 이 질문을 들으면 순간 말문이 턱 막힙니다. 초당 1초씩 흐른다고 답할 수도 없고 말이죠. 맞아요. 그건 그냥 동어 반복일 뿐이니까요. 네. 마치 이자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1m짜리 자 하나의 길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근데 저자는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뭔가요? 우리가 속도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생긴 혼란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공간을 가로지르는 속도랑 시간이 지나가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것이다. 네. 시계가 똑딱거리면서 1초를 재는 건 시간의 흐름이라는 어떤 배경음악의 한 소절 길이를 다른 소절하고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비교 행위가 이상하다고 해서 배경음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논리적인 반론이었다면 훨씬 더 강력한 과학적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산이죠. 상대성 이론이 가져온 충격은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절대적인 지금이란 없다는 거였어요. 네. 당신의 지금과 저 멀리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에 있는 누군가의 지금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블럭 우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블럭 우주론요. 마치 우주가 한 권의 책과 같다는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내용이 이미 다 쓰여 있는데 우리는 그저 한 페이지씩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지금 이 페이지를 읽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흐른다는 건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아주 강력한 의문이 생깁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이미 그 자리에 다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 블럭 우주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상대성 이론이 부정한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현재라는 특정 페이지이지 그 책의 페이지들이 1장에서 마지막 장으로 향한다는 내재된 방향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성. 네. 시공간이라는 그 블록 자체가 처음부터 끝을 향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이라 하지만 대부분의 물리 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시간 역전 불변성이라고 부르는 개념 말입니다. 영화를 앞으로 감든 뒤로 감든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말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네, 오랫동안 그게 우주의 철칙처럼 여겨졌어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은 거꾸로 재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이 대칭성의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균열이요? K중간자라는 아주 특이한 입자가 붕괴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건 비디오를 되감기하면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명백히 일방통행인 현상이었어요. 와. 아주 작은 예외지만
우주의 모든 법칙은 시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대전제가 무너진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아, 그러니까 모든 법칙이 대칭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모든 법칙이 완벽하게 대칭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시간의 방향을 설명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바로 초기 조건의 문제예요. 우리 우주가 약 13억 년 전 빅뱅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과거 가설입니다. 마치 누군가 당구대 위에 공들을 한쪽 구석에 아주 예쁘게 모아놓고 게임을 시작한 것과 같아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정말 생각을 뒤집는 지점인데요. 보통 우리는 계란이 깨지고 방이 어질러지는,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보면서 아, 시간이 이쪽으로 흐르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자는 그 순서가 반대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의 주장은 시간이 원래부터 미래를 향하는 어떤 내장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장 내비게이션요? 네. 그리고 우주의 모든 현상들은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엔트로피 증가의 원인이지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장이네요. 그렇죠. 대담한 주장이죠.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시간 역전 도플갱어라는 사고 실험은 어떻습니까? 아, 네. 모든 물리적 과정이 거꾸로 진행되는 세상에 사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자신이 시간을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만약 알아채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시간을 거꾸로 살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굉장히 기묘한 상상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 반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런 존재의 뇌는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의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우리 뇌의 뉴런은 축삭돌기에서 수상돌기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 도플갱어의 뇌는 반대로 신호를 보내야겠죠. 우리 눈에 망막의 빛을 흡수한다면 도플갱어의 눈은 빛을 방출해야 할 거고요.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경험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은 그 자체로 방향을 가지고 흐른다고 일단 가정해보죠. 그 흐름 위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 흐름 속에서 대체 무엇이 무엇을 일으키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A가 B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인과관계라는 개념도 시간만큼이나 거대한 미스터리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말은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생각과 거의 똑같이 쓰이잖아요. 네, 맞아요. 철학에서는 이걸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 부르는데 데이비드 휴me 이후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이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잠시만요. 그 직관이 틀렸다니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면 불이 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스위치를 누른 게 불이 켜진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요. 물론 그 둘 사이에 아주 강한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자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런 관계가 아니다. 네. 대신 인과관계와 반사실적 조건문, 이 두 가지 모두 자연 법칙이라는 더 근본적인 제3의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해요. 제3의 요인이요?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어떤 실험인가요?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원인은 분명히 아는데 반사실적 조건문은 거짓인 경우예요. 네. 뉴턴 물리학이 지배하는 가상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구대 위에 공 P가 멈춰 있는데 공 Q가 와서 딱 부딪히는 바람에 P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Q가 원진이네요. 그렇죠. Q와의 충돌이 P의 운동의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죠. 네. 그런데 만약 이 당구대 주위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예비공 발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Q가 빗나갔다면 즉시 다른 공 R이 날아와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지점에서 P를 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 이 경우 만약 Q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P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반사실적 조건문은 거짓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R이 와서 쳤을 테니까요. 네, Q가 없었어도 R 때문에 어차피 움직였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제 역사에서 피를 움직이게 한 원인은 Q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 왜죠? 우리의 판단 근거가 대체 뭐죠, 그 상황에서는?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 법칙이요? 네, 우리 머릿속에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실제로 피에게 힘을 가한 것은 오직 Q뿐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원인을 추론하는 거죠. 반사실적 상상이 아니라 물리법칙이 진짜 원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나요? 반사실적 조건문은 전부 아는데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요. 네, 그게 두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생명게임이라는 바둑판 같은 격자 위에서 규칙에 따라 픽셀들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게임의 모든 규칙은 결정론적이라서 현재 패턴을 알면 다음 순간의 패턴을 100% 예측할 수 있어요. 즉, 모든 반사실적 조건문의 참거짓을 알 수 있죠. 네,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복잡한 패턴 A가 다음 순간에 중앙 픽셀을 켜는 결과를 낳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패턴 A의 일부인 저 구석에 있는 픽셀 하나가 중앙 픽셀이 켜지는 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 게임의 법칙이 가능한 모든 패턴 각각에 대해 결과를 일일이 지정하는 거대한 목록 같은 거라면 그 구석 픽셀은 패턴 A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니까 원인이라고 봐야 해요. 네. 하지만 만약 주변에 켜진 픽셀이 3개면 다음 턴에 켜진다는 식의 더 단순하고 일반적인 상위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에 따르면 저 구석 픽셀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때는 원인이 아니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결국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바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사실적 조건문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법칙의 진짜 구조를 모르면 원인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사 뉴턴적 법칙이라는 틀을 제시해요. 모든 인과적 설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두 부분이요? 네, 첫째는 관성 법칙, 즉 아무 일도 없을 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기본 설정값이에요. 기본값이요? 둘째는 이탈 법칙, 즉 어떤 조건에서 그 기본 설정값을 벗어나는지를 기술하는 규칙이죠. 이 틀 안에서 원인이란 바로 그 이탈을 유발하는 간섭이나 사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옛날 옛적에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이게 관성법칙이고 그러던 어느 날 용이 나타났다. 에서 그 용의 출현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구조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망 원인을 찾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상태를 일종의 관성 상태, 즉 기본값으로 놓고 죽음이라는 이탈을 유발한 간섭 요인, 즉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처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우리의 직관은 근본적으로 세계를 가만히 두면 저절로 흘러가는 상태와 그 흐름을 방해하거나 바꾸는 특별한 사건으로 나누어 보려는 경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시간의 방향도 인과관계도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법칙이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 즉 형이상학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책의 마지막은 바로 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저자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철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사고 실험 하나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리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완벽하게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구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와 회전하는 경우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다른 상태인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문제죠. 그런데 저자는 이 논쟁의 전제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전제 자체를요? 네, 잠깐만, 완벽하게 균일한 물질로 된 구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한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아, 즉, 그런 구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형이상학자들이 수백 수천 년간 해온 그 완벽한 구 같은 사고 실험이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지고 한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거의 철학계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처럼 들리는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저자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형이상학이 맨 땅에 헤딩하듯 순수한 상상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 바로 물리학이 이건 가능하고 저건 불가능해라고 알려주는 그 경계선 안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네, 어떤 상황이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최신 물리 이론과 양립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을 나침반으로 삼으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입니다. 시간의 본질에서 시작해서 인과관계의 구조를 거쳐 결국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까지 왔네요. 정말 깊고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 책은 물리학의 발견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형이상학이 과학과 동떨어져 상상의 나래만 펼칠 것이 아니라 물리학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네네. 우리가 가능한 세계를 상상할 때조차 그 상상력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는 바로 우리의 최신 과학적 이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항상 현재의 과학 수준에 묶여 있다면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심오한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코 최종적일 수 없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영원히 함께 진화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쭉 따라와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과 시간의 흐름, 이게 바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재료고 다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기초라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이 아이디어를 정말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이 관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이상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길로 가야 한다라고 제안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책과의 긴 여정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이 인과관계라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거의 모든 생각의 바탕에 이게 깔려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아마 대부분 만약 A가 없었다면 B도 없었을 거야. 이런 식의 상상을 해볼 거예요. 이걸 철학에서는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과관계의 핵심이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인과관계의 진짜 열쇠는 그 만약에 라는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자연 법칙 그 자체에 있는 것 아닐까요? 하고요. 자, 그럼 그 문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인과관계가 곧 반사실적 사고다. 사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내가 스위치를 안 눌렀으면 불이 안 켜졌을 거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데요. 책에서는 어떤 기발한 예시를 통해서 이 직관이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고 보여주나요? 아주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해요. 뉴턴 물리학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가상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공간에 완전히 정지해 있는 입자 P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입자 Q가 생 하고 날아와서 P에 정확히 부딪히는 거죠. 쾅 하고요. 그 결과 정지해 있던 P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P가 움직인 원인이 뭘까요? 그야 당연히 Q와의 충돌이죠. 너무 명백한데요? 만약 Q가 와서 부딪히지 않았다면 P는 원래대로 계속 가만히 있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책의 저자는 여기에 아주 교묘한 장치 하나를 추가합니다. 만약 입자 P의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감시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Q랑 똑같은 예비 입자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들도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 예. 예비 장치요? 네, 이 장치들은 Q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만약에 Q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서 P랑 충돌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즉시 예비 입자 중 하나를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Q가 부딪혔어야 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지점에서 P와 정확히 똑같은 충돌을 일으키도록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아, 잠깐만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Q가 제로카를 못하면 즉시 백업 플랜이 가동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Q가 충돌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해봐도 어차피 다른 예비 입자가 날아와서 부딪혔을 테니 P는 무조건 움직였겠네요. 그럼 제가 아까 했던 말, 만약 Q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피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장이 거짓이 되는데요. 즉, 만약에라는 가정이 그냥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제로 피를 움직이게 한 원인은 저 수많은 예비장치가 아니다. 진짜로 나라와 부딪힌 바로 저 큐다.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수많은 예비장치들은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와, 이 예시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인을 판단하는 근거가 만약에 어땠을까를 따지는 그 반사실적 상상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네요. 저는 항상 원인을 찾는다는 게 과거에 다른 가능성이 있었나? 이걸 따지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 그럼 우리의 그 확신, 원인은 Q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그 확신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그 확신의 근원은 바로 자연 법칙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 실험의 세계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른다는 전제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해 있어야 해요. 그런데 피가 움직였다. 그건 곧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피에게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한 존재는 오직 입자 Q뿐이었어요. 예비장치들은 그럴 뻔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죠. 이처럼 우리는 만약에 라는 복잡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따져보지 않고도 주어진 법칙을 현실에 적용해서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인과관계랑 반사실적 사고가 자주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둘 다 자연 법칙이라는 더 근본적인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군요. 법칙이 있으니까 만약이라는 상상도 가능하고 또 법칙이 있으니까 실제 원인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연 법칙이라는 제3의 요소가 둘 모두의 진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건 인과관계에 대한 관점을 정말 완전히 바꾸는 주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이 아니라 법칙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모든 법칙이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법칙이랑 경제학 법칙은 완전히 다른데 거기서도 원인을 찾는 방식이 같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책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준뉴턴적 쿼지니토니언 법칙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해요. 이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아주 특별한 구조, 그러니까 원인을 찾기에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특별한 구조요? 네, 뉴턴의 법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때 물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줘요. 이게 바로 기본 상태 혹은 관성적 상태죠. 그리고 제2법칙, F=ma는 그 기본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걸 편차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아, 아무 일도 없을 때의 기본 상태, 즉 원래 그런 것,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의 변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나누어 설명하는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진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일단 결과라고 부를 만한 사건은 기본 상태로부터의 벗어남, 즉 편차가 되고요. 원인은 바로 그 편차를 일으킨 요인이 되는 거죠. 앞선 입자 예시에서 우리가 피의 움직임, 즉 편차를 보자마자 그 원인이 Q와의 충돌, 즉 힘이라고 즉각 판단할 수 있었던 것도 뉴턴 법칙이 바로 이런 기본값 더하기 변화값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아무 일 없이 피가 계속 가만히 있는 걸 보고 도대체 무엇이 피를 계속 정지하게 만드는가라고 묻는다면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기본 상태가 유지되는 건 굳이 원인을 찾아 설명해야 할 특별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원인을 찾는 방식이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네요. 예를 들면 우리는 누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사망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생존 원인이 뭐냐고 묻지는 않잖아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를 일종의 기본 상태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그 상태로부터의 중대한 편차로 여겨서 특별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심장이 뛰고 세포가 호흡하는 수많은 원인들이 끊임없이 작용한 결과지만요. 근데 우리의 직관적인 인과 설명 방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 같은 소위 특수과학들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준유턴적 구조를 가진 법칙이나 일반화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각 학문이 자기 분야에 맞는 개념과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무엇이 정상 상태, 즉 기본값이고 무엇이 그로부터 벗어나는 이상현상, 즉 편차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틀을 제공하려는 시도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는 시장 균형을 기본 상태로 보고 금융위기 같은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기본 상태로 가정하고 인지 편향 같은 편차를 일으키는 원인을 탐구하고요. 이처럼 기본 상태와 편차를 나누는 구조는 과학적 설명을 매우 강력하고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니까 이 책이 그리는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근본 재료로 자연 법칙과 시간의 흐름을 딱 설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새롭게 설명하고 심지어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의 구조까지도 밝혀내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맞아요. 책의 마지막 장은 바로 그 거대한 그림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이 세계관, 즉 비흉적 세계관의 전체적인 모습을요. 여기서 잠깐 흉적이라는 말이 뭔지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이름을 딴 이 관정은 세상을 그저 개별적인 사건들이 시공간에 점처럼 흩어져 있는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건 이 관점에서는 점들 사이에 진짜 연결고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 같은 건 우리가 비슷한 사건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습관 같은 거고요. 우주를 그냥 사실들의 스냅샷을 모아놓은 앨범처럼 보는 거군요. 사진들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은 없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이 책이 주장하는 비흉적 세계관은 정반대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그런 단순한 사실들의 집합, 즉 흉적 모자이크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것은 근원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는 강물 위에서 근원적인 자연법칙이라는 동력이 우주의 초기 상태라는 씨앗에 작용해서 그 이후의 모든 상태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낸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라는 거죠. 생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리네요. 우주가 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유기체 같다는 느낌이 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이라는 개념 덕분에 비흉적 세계관은 흉적 세계관이 절대 줄 수 없는 독특하고 강력한 생산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흉적 관점에서 법칙은 그냥 모자이크에 나타난 패턴에 붙인 이름일 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그 모자이크 전체가 왜 하필 이런 패턴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비흉적 관점에서는 법칙과 시간의 흐름이 바로 그 모자이크 자체를 만들어낸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역사에 대한 일종의 거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세계관을 선택할 거냐는 질문이 남는군요. 흉적 세계관처럼 더 적은 재료, 그러니까 오직 사실들만 가정하는 대신 설명력이 약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책처럼 법칙이나 시간 같은 근본 재료를 더 추가하는 대신에 더 깊고 강력한 설명을 얻는 길을 갈 것인가? 이건 정말 철학적인 선택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책의 저자도 이 선택이 오컴의 면도날, 즉 더 단순한 쪽을 택하라는 간단한 원칙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저자는 최종적으로 방법론적 보수주의라는 입장에 근거해서 비흉적 세계관에 손을 들어줍니다. 복잡해 들리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직관이나 과학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에 더 잘 맞는 그림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세상을 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과학자들은 법칙을 단순히 패턴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무언가로 여기고 탐구하니까요. 그 관점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오늘의 끝으로 이 책에 대한 정말 길고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이 책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우리 스스로 더 고민해봐야 할 가장 도발적인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의 에필로그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 형이상학자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특유의 사고방식 하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데요. 바로 완벽하게 균일한 재질로 된 공이 회전하는 경우와 정지해 있는 경우, 이 둘은 존재론적으로 다른가와 같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려는 시도예요. 굉장히 흔한 철학적 방법론 아닌가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개념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날카롭게 묻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완벽하게 균일한 물질 같은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우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상황을 전제로 형이상학 이론을 세워야 하는가? 만약 형이상학이 이 세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탐구라면 그 탐구의 출발점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기묘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 증거를 통해 알고 있는 바로 이 세계의 모습, 즉 현대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철학이 상상력의 유희에 그치지 말고 과학이 밝혀낸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촉구로 들립니다. 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이 책을 덮고 나서 오랫동안 곱씹어볼 마지막 질문일 겁니다. 세계의 근본 구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인류의 가장 성공적인 지식체계인 과학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과학이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환가면 우리의 형이상학적 믿음 또한 영원히 잠정적인 것으로 남아야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존재란 무엇인가 같은 거대한 질문에 답을 내렸다고 생각한 순간 내일 선에서 새로운 입자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물리법칙이 등장하면 그 답을 완전히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는 거죠. 어쩌면 형이상학이란 새로운 과학적 발견 앞에서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마저도 언제든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끝없는 여종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